안녕하십니까. 가을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게 가을 냄새가 조금씩 나네요. 역시 추석의 그 위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오늘 예도는 저녁 산책에서 5번째 락강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락강의 문자, 락강의 문자라는 제목, 소제목은 무의식과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락강의 세계를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락강은 1950년대 전반부에 주로 자아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정신분석학에서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개념이고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고, 그래서 락강은 고심을 하다가 마침내 언어와 연결시키고, 그죠? 그리고 그 언어의 그 특징을 무의식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에크리의 초반부에 나오는 라신의 도둑맞은 편지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락강은 이미, 그죠?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말을 남기죠. 그런데 그 도둑맞은 편지가 뭐야, 여러분? 편지의 특징이 뭡니까? 편지는 개봉하지 않고 읽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고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특징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봉해서 열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편지는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도둑맞은 무의식이죠. 그런 의미로 라신의 이 도둑맞은 편지에 대해서도 예도가 따로 강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그 유명한 그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 그죠?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도는 왜 언어라기보다는 문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것이 독특하게 어떤 그 락강의 문자학, 그라마톨로지랑도 만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무의식을 문자로 보는, 그죠? 프로이트의 어떤 그러한 꿈의 해석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칼 융조차도 그러한 인간의 원형 속에 남아있는 그런 무의식 안에서 그러한 도형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방식으로 락강이 기의보다는, 그죠? 기표를 상위에 두었던 그러한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기호학에서 중요한 것은 기표라고 이야기했던 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사안이죠. 그래서 락강은 마침내 1953년에, 그죠? 그가 위대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1953년에 독특하게도 락강이 세계 정신분석학회에서 상담 시간을 줄여도 된다, 이런 발언을 해갖고, 어쨌든 정신분석학회에서 추방된 그러한 해입니다. 그 53년에 로마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분야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고, 4년 뒤에 소시르의 기표와 기의 개념을 탁월하게 분석해서 정신분석학의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문자의 기능, 그러니까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기능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에크리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에크리에 보면은 문자의 기능은 프로이트의 사물을 분석하는 그 뒷면에 전후로 위치되어 있고, 특히 이폴리트의 그 프로이트의 부정의 개념을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의 부정의 변증법에서 부정과 연결시키는 이 뒤쪽 부분에 위치시키고 있고, 그리고 53년에 발표된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그 다음에 분야라는 이 논문은 이폴리트 그 앞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반에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거의 중중반 정도에 나옵니다. 이게 중초반에 나오고 중중반. 그러니까 그렇게 논문이 에크리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언어를 락강이 정신분석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무의식과 연결시키면서 락강은 일약 이제 프로이트의 이러한 무의식 개념을 이제는 언어학 소시르의 언어학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 인류학인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에다가 이 언어의 기능을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상징이라고 하는, 그죠? 독특한 상징계에서 상징계라고 하는 그 표현과 더불어서 언어의 기능을 상징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죠? 여기서는 사실 니체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여러분, 그죠? 비도덕적,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니체의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언어로 표현되며,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를 직접 인식할 수 없고 물 자체를 우리는 접근할 수 없으며, 칸트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니체가 하죠. 이 부분에서 니체가 그 모든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모든 실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환유로밖에는 우리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구조주의자들에게 환장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락강의 사유 속에도 니체의 이러한 언어관이, 언어학적 전환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락강은 프로이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특히 프로이트의 그 초기에 발표되었던 그 꿈의 해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꿈의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라고 하는, 그죠? 그 논문. 그 다음에 1905년도 이 두 개는 1901년도에 발표되었죠. 1905년도에 발표되었던 프로이트가 발표했던 그 또 다른 엄청난 논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농담과, 그죠? 농담과 재치라 그러죠. 빚, 농담과 그것의 무의식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러한 논문들에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언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논문을 그 프로이트는, 아니 락강은 이 두 개의, 그러니까 문자의 기능이라고 하는 논문과 그 다음에 에크리에 수록되어 있는, 그 다음에 또 정신분석학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분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논문에서 특히 이 프로이트의 세 권의 초기 논문을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 프로이트는 그 뒤로 가게 되면은 무의식은 언어의 어떤 그런 기능으로
무의식은 표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락강이 이것을 무의식을 언어로 갖고 감으로써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 정통하지 않고 특히 철학의 언어 철학이라든지 철학에 정통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 분석학자들은 그죠? 프로이트 읽기에만 그냥 급급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이러한 정신 분석학자들은 락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락강에 대한 오해만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언어를 그죠? 언어를 전의식과 의식의 단계 그리고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언어의 어떤 그러한 표상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1915년에 발표된 다스 운 베부스터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논문에서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락강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은 엄청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의 언어는 그냥 이런 개념어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 사회 전체의 구조라니까. 랑구요 구조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버지의 이름이 곧 이 상징계의 어떤 그러한 주인이요 법이요 사회의 구조가 바로 언어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언어는 락강한테서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이트의 어떤 무의식, 의식, 전의식의 관계,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이러한 의식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주체를 형성하는 사회의 구조로 이 상징계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 안에 있는 어떤 그 의식의 맞은편 밑에 붙어 있는 무의식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에다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 인류 문화에, 심지어는 인류의 어떤 그 문화의 근원에 붙어 있는 그러한 칼 융의 원형에 갖다 놓는다고. 레비스트로스의 친족 관계와 결혼 관계를 분석하고 종교의 기원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그러한 인류의 구조를 결정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면서 랄랑그라는 말을 써버립니다. 문자의 기능에서 보면. 그러면서 프로이트의 이 언어의 기능에서의 어떤 그 무의식의 어떤 것들을 언어의 기능을 이런 상징계로 확장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락강이 프로이트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적은 오늘날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러한 상징계를 가지고 사회의 담론들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사회학에다가도 적용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락강이 이 언어의 영역, 문자를, 그죠? 그러니까 그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문자는 원문자의 기능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출발점으로서 문화와 자연의 경계 어딘가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상징계를 위치시키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락강이 프로이트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이트는 이런 거예요. 꿈의 해석에 보면 꿈의 언어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러한 언어의 수준이 아니에요, 프로이트도.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의 꿈속에서는 도형학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뭐야? 목소리와 목소리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의미 전달이 가능한 그러한 모든 체계들이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게 이런 게 대리다랑 같이 가는, 이 대가들은 만나는 게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니체랑 프로이트랑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칼 융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레ヴィ스트로스도 동일하게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중국의 어떤 중국의 표의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꿈의 해석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욕망의 언어는 바로 압축과 전치 페얼디시퉁 운트 페얼쉬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압축과 전치를 통하여 중충적으로 결정되는 언어가 꿈의 언어인데 이게 바로 무의식의 언어의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모든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행위와 언어와 말들, 하소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락강은 문자의 언어의 기능이라는 그 논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모든 비성공적 그러한 말은 그죠? 바로 성공적 담론이다. 이렇게 위치시켜버려. 하나로 압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락강이 이러한 프로이트의 3권의 논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논문이 뭐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3번째 논문은 바로 꿈의 해석, 그 다음에 농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농담을 어떻게 해? 농담은, 그냥 농담을 하지만은, 농담하는 자의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과 그러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위나 무심코 하는 농담 속에 이러한, 그게 다 언어잖아, 그죠? 그래서, 폴 리게르도, 여러분 아시죠? 폴 리게르도 프로이트 전문가입니다. 폴 리게르가 엄청나게 프로이트를 잘 해석했어요. 해석의 갈등 2부의 주제가 프로이트인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오. 리게르도 이 프로이트의 이러한 정신 분석을 해석하기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이것은 환자의 무의식의 담론, 이러한 것들을 어찌되었건 정신분석학자는 이 환자의 어떤 그러한 모든 말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무의식을 언어로 갖고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락강을 알라 그러면 프로이트를 완전 꿰뚫어야 됩니다. 프로이트의 어떤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락강을 거부하고 오해했는지 압니까? 락강을 오해한 그 부분은 바로 프로이트의 이런 3권의 어떤 논문이나 책이 아니라 1915년에 발표된 무의식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해요. 무의식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 충동이 숨어 있는 그러한 무시간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동들은 서로와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서로의 연쇄 관계를 통하여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계속합니다. 무의식 속에는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의심과 확신과 부정과 그 다음에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물 표상과 언어 표상이 있는데, 사물 표상은 뭔가 하면은 자하 폴슈텔룽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그리고 언어 표상을 단어 표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보르트 포슈텔룽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영어에서는 그냥 워드 프레젠테이션 이따위로 해놨다고. 여러분, 레프레젠테이션 번역도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독일어 원본에는 포슈텔룽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무의식은 그러니까 초기 프로이트가 나눈 게 있잖아요. 자아와 이드로 가게 되면은 이드, 초자아, 자아 세 개로 나눠지는데, 무의식이라는 논문은 아직 정기 논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인간의 어떤 그러한 주체는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는데, 전의식과 의식은 뭐예요? 전의식과 의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의식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경계가 설정된다고, 이 무의식이라는 논문에 보면. 그런데 사물 표상은 무의식과만 관계되고, 무의식에서 전의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물 표상 플러스 그 다음에 사물 표상 플러스 언어 표상이 전의식에서 나타나며, 의식은 이러한 의미화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로 결정되고 언어로 해석될 수 있으면 이미 이것은 전의식을 통하여 의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한테서는 언어는 철저히 의식과 관계된 그런 용어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락강이 언어는 이렇게 쓰면은,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꿈의 해석과 농담과 무의식, 그 다음에 또 정신병리학의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이 세 개의 논문에서 나타나는 언어도 상형 문자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그림 문자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언어라고. 기껏해야 언어가 은유와 환유로 치환될 수 있는 압축과 전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언어를 이야기했다고, 프로이트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념으로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어쨌든 해석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영역을 바로 전의식의 언어의 큰 영역으로 갖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은 프로이트한테서는 어떻게 보면 사물 표상만 존재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를 생각해봐. 어떤 살해 장면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기억의 장면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장면은 철저히 그림 표상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어 표상을 통하여 말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그림에서 사물 표상에서 말 표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 전의식의 영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정신분석의 어떤 이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게 언어 표상으로 나오지 않는 거를 과도하게 카덱시스 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영역. 그러니까 사물 표상으로만 남아서 아직 언어로 이 사물이 표현되지 못한 그런 영역. 그게 바로 무의식으로 억압된 영역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덱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비도의 다른 말이기도 한데 이거는 욕망의 힘을 나타내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뭐라고 말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러한 카덱시스는 점령입니다. 에너지 점령이라고. 그런데 이 카덱시스로 가서 에너지가 과도하게 점령이 되면 언어로 표출이 된다고 봤어. 그런데 이 점령이 그냥 카덱시스만이 남아서 언어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만 충만한 그런 상태를 프로이트는 무의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프로이트가 사용하는 이 표상이라는 개념 있죠. 폴 슈텔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언어와만 관계된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보는 모든 그림, 이 세계의 나무에 대한 형상, 이런 것들, 사물,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림자, 또 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이 세계의 기제들, 상징,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포섭하는 용어라고. 그런데 여기에 욕망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의식의 어떤 영역을 프로이트는 철저하게 사물 표상, 자하 폴 슈텔롱에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이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 정신분석학이 초생물학이 되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원초적 본능이라는 이 영역,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원초의 본능의 영역은 욕망의 언어를 통하여서만 관철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과 문화의 영역에서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걸로 본 거야.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자연과 문화 사이에서 문화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시키고 그 둘의 어떤 그 문지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기능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연의 영역에 머물러서 초생물학적 영역으로 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언어학의 영역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미 전의식과 의식의 영역으로 프로이트는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러한 보르트 폴 슈텔롱, 그러니까 언어 표상을 철저하게 무의식의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라는 이것은 프로이트가 언어를 무의식의 영역이 아닌 전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으로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 점에서 락강이 라신의 도둑맞은 편지라든지 그리고 금방 두 개의 그 논문, 문자의 기능과 언어와 말의 어떤 기능, 이 문자의 기능, 이 두 개의 논문을 에서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담론은 언어로 구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이 모든 말들, 그리고 뭐예요? 증상이 뭐야? 짐톰이라 그러죠. 프로이트가 짐프톰이라 그래. 심프톰이라 그래. 영어로. 그죠? 그러니까 이 증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락강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무의식에서
욕망의 왜곡으로부터 나오는 이 정신질환의 모든 인간의 정상은 억압된 기의를 상징하는 기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억압된 기의를, 정확하게 표현, 억압된 기의를 상징하는 기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무의식의 어떤 이러한 영역을 언어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반 프로이트적이다. 또 반 프로이트적이고 이 자식은 역적이다. 정신분석학계에서 추방한 것이 잘된 것이다. 이런 언어를 그런 방식으로 갖고 간 거는 락강의 어떤 그러한 그 의도 자체가 프로이트를 반 프로이트적으로 만들고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자 그러기는커녕 이 인간은 프로이트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왜곡한 그러한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락강을 공격할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 락강이 코멘트를 다는 것도 다 뭐예요? 꿈의 해석이에요. 꿈의 해석은 밥 먹듯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프로이트의 부정은 나중에 해겔의 부정의 변증법으로 갖고 간다니까. 그리고 또 뭐야? 모든 언어, 압축과 전치를 기표와 기의의 관계로 또 갖고 가요. 어디 문자의 기능에서. 그리고 기표는 기의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무의식에서 한다고 또 그 도형을 또 그리잖아, 여러분.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그런 방식으로 언어와 무의식을 기가 막히게, 그죠? 기가 막히게 락강은 연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락강을 오해한, 이러한 프로이트의 읽기를 오해해서 락강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자들은 제가 볼 때 락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락강이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에서 그 언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니체가 은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계의 모든 실제는 언어에 의해서 떡칠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실제는 다 은유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레비스트로스한테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레비스트로스한테로 가면은 이게 인류의 문화의 구조가 돼버려요. 인류의 에덴 동산에 구조가 있는 거야. 인류를 결정하는 신화 안에 인류의 자연과 문화의 변경에 이미 태초에 이러한 문자가 있는 거야. 이거는 제가 볼 때 데리다가 락강한테 배운 건지 나는 뭔진 모르겠어. 이 모든 니체적이고 레비스트로스적이고 칼 융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고가 이미 락강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프로이트를 오해했다라고 락강을 공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락강이 말하는 그 언어는요, 니체가 말한 언어관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프로이트가 언어를, 무슨 상담학에서의 무슨 환자와의 상담에서 유추 정도로 생각했지만, 락강은 뭐야? 이 언어 자체가
인간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본 거야. 랑그인데 랄랑그를 써갖고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의 구조로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락강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조주의와 니체의 어떤 언어관과 그 다음에 또 칼 융의 원형의 개념, 이마고의 개념 속에도 이미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보편적 언어관, 이 언어 자체의 이러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락강의 이러한 무의식은 언어의 담론이다, 언어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모든 이러한 무의식의 욕망들은 언어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의미와 연세를 통하여 그 인간의 주체는 언제나 이 언어의 의미에 의해서, 기표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자의 담론은 이러한 욕망을 갖고 있다. 이 모든 다양한 그러한 언어 사용의 개념들은, 심지어 언어는 상징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징계는 우리의 대가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아니라 이 사회와 문화와 인류, 심지어 인류의 보편적 구조라고 이렇게 갖고 갔다고, 락강이. 근데 이거는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말하는 언어 개념은 이런 거라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락강이, 프로이트는 언어를 보르트 폴슈텔룽을 그냥 전의식에다 위치시켰는데 락강은 이거를 락강은 이거를 무의식에다 갖고 갔다. 이러면서 락강을 까는 이런 병신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여러분. 락강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징계의 특징은 뭐예요? 상징계는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의 초자아랑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의식이 인간의 주체 안에만 든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에도 무의식이 있는 거야. 맞죠? 니체랑 같이 가잖아. 기가 막 대가들은 이런 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정신분석을 치료학으로만 생각하고 정신과 의사들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이러한 언어학을 모르는, 소스르의 랑그 개념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 또 헤겔도 모르고 칸트도 모르고 그 다음에 철학의 이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자들이 볼 때는 프로이트의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의 개념을 락강이 왜곡시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인문학자, 철학자들 무엇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락강이 이 무의식을 구조로 갖고 간 거. 그 다음에 이 언어 자체가 구조주의의 언어랑 같이 갖고 간 거. 그죠? 그리고 이 언어는 왜곡과 그 다음에 모든 무의식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압축과 전치, 은유와 환유의 개념으로 갖고 간 거, 그 다음에 모든 언어의 기능 안에 이런 것들을 함께 보편적 언어로 이야기한 거, 이거는 초과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초과학이라고, 이거는. 여기에다가 언어의 기능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을 오해한 자들은, 정신분석학자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락강은 이미 철학의, 문학의, 모든 인문학의 영역을 다 초과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미
칼 융과 니체와 융과 레비스트로스가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소시르의 언어 철학의 랑그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프로이트를 해석하고 있거든. 그러니 오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해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락강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는 그라마톨로지의 문자랑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는 이미 모든 언어의 토대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언제나 그 말의 토대로서. 그리고 하이데거가 뭐야? 여러분들 하이데거 갖고 말장난 하잖아, 락강이. 여러분 레데와 게레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이데거가 뭐라 그래? 진짜 언어는 뭐라 그래? 이 대가들이 다 통하는 거야. 진짜 언어는 슈바이겐이라 그랬어. 침묵이라 그랬죠. 침묵이라 그랬다고, 여러분. 그런데 락강도 진짜 이 언어, 무의식에 속하는 이 언어는 락강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과 무의식이라는 그 논문에서 진짜 무의식의 언어는 침묵이라 그러거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잡담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침묵은 무의식의 언어고,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 표상이, 침묵의 단계에, 억눌려 있는 게 무의식의 영역이라면, 의식과 전의식을 통한, 전의식은 언어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의식을 통하여 의식으로 나타난 거는 다 언어 표상 플러스 사물 표상이거든. 그러니까 언어로 드러나서 빠롤로 말해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이러한 무의식의 침묵의 이러한 언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말을 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말을 하지 않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본래적 실존에서 양심의 언어를, 양심의 소리에 귀결이 울릴 때 침묵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락강 역시도 말을 하고 말을 하는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기능이 그냥 우리가 하는 빠롤의 말이 아니라, 그죠? 랑그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또 뭐죠? 그 문자의 기능에서 락강이 기의보다는 기표가 바로 이러한 상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표가 뭐야, 여러분?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돼. 기표가 뭐냐고. 기표가 무의식에 가까워요. 기의가 가까워. 기의는 수백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자는 뭐야? 문자가 무의식에 가까운 거예요. 문자는 그냥 무의식에서 글자로 도형으로 있지만은 이것이 해석돼서 그냥 기표가 돌아다닐 때마다 기의는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기의는 끊임없이 의미와 만날 수 없는 거야. 의미와 연세에서 락강이 말하는 제임스 조이스의 글쓰기 있죠. 의미와 연세에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정점이 있는 이러한 빠롤의 말은 언제나 랑그의 구조, 그죠? 랑그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구조는 끊임없이 인간의 주체의 말을 속이고 기만하고 일탈하고, 그죠? 그 배후에서 기표의 놀이에서 기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기의는 언제나 왜곡된, 그리고 상징계로 진입했을 때 타자의 담론에 의해서 이미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욕망의 언어, 타자의 언어, 그죠? 그 타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언어. 그러니까 락강의 언어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의 언어는 그러한 모든 일반 언어들을 지배하는 언어고, 그 언어의 배후에는 심지어는 뭐죠? 심지어는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러한 창조 신화와 더불어서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인간의 문화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기원의 영역에 이미 이러한 언어의 문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데리다, 니체, 데리다,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 칼 융,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적인 언어 철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락강의 프로이트 읽기에서 그냥 프로이트의 요런 점만을 알고 있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다른 곳곳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언어의 기능,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의 기원이라든지 토템과 터부라든지 금지가 일어나고 근친상간을 연구하고, 그죠? 그 모든 인류학을 프로이트 역시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언제나 언어와 함께 가고, 무의식을 강조할 때마다 프로이트 역시도 언어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점에서 락강은 맞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때때로 이 무의식은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되는 그런 영역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의 공간을 정신분석학이 대신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락강의 언어라는 이 개념 있죠. 락강이 사용하는 언어의 개념은 이런 깊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언어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언어, 우리가 말하는 거, 이래 갖고 가서는 도저히 락강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락강이 자신만만하게 로마에서 발표했던 1953년도에 그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영역이라고 하는 이 논문은 그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로마가 어떤 도시예요, 여러분? 여기만 오면 예도가 모기의 세례를 받아서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전지전능한 도시입니다. 그죠? 전지전능은 뭐예요? 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신의 도시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신의 도시는 고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의 도시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가 현대로 더 접어들면서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모든 도시를 재정비할 때에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잖아. 고고학의 도시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락강이 마침내 거기 로마를 언급하면서 이 논문을 발표할 때, 그죠? 거기에서 로마를 향하여 자기의 전신 분석학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되어서 로마의 그 전지전능을 재해석하고 인간의 영역에 상징계를 부여하면서 비로소 신의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해석을 그는 바기투스, 라틴어로 어린 아이의 울음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 단어를 써가면서 처음에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그는 그 로마의 상징적 도시, 그는 로마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한니발로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변혁자로서, 새로운 어떤 그러한
로마의 기호의 해석자로서 그는 마침내 로마의 한복판에서 자기의 논문을 발표했던 거죠. 프로이트 역시도 자기의 이 정신분석학이 로마의 어떤 그러한 유럽 문화의 한 중심에 있었던 상징적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해석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락강 역시도 자신만만하게 이 논문을 거기에서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명처럼, 앞에 글자를 따서 나는 약간 늦게 도착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자기의 어떤 그러한 무의식과 언어에 대한 이러한 논문이 자기의 생애에서 늦게 도착했다는 말도 되지만 인류 역사에서 무의식이 연구가 이렇게 늦게 도착한 것은 비극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의식의 이러한 언어를 자기가 발표함으로써 프로이트의 그러한 텍스트를 통하여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인류의 어떤 그러한 인문과학의, 그죠? 초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을 로마에서 자기 발표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 독특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도. 그러면서 그 문자가 우리의 무의식의 한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락강의 문자는 데리다요 문자요, 니체의 은유요, 그 다음에 또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상징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락강을 읽으려면 이걸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자는 결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 정도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태초에, 그죠? 인간과 함께 있었고, 인간과 더불어 있었고, 인간이 어딘가를 가든 인간의 왜곡된 그러한 인간의 태초의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신화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본래성을 왜곡시켜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인간의 태고적 잃어버린 낙원에 있는 그 문자, 그죠? 그 언어는 인간의 개별 무의식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의 태초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징계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의미가 락강의 그 논문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락강은 마침내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라신의 도둑맞은 편지는 뭐죠? 도둑맞은 무의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언어는 주체가 사용하기 전에 이미 주체를 구성하는 그러한 쥐제를 구성하는 상징계의 구조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활개를 피는 언어는 기의가 아니다, 기표다. 이런 다양한 말들. 정상은, 정신분석에서의 정상은 억압된 기의를 상징하는 기표다. 이런 말들. 그리고 프로이트의 그 로만 야콥슨에 대해서 압축과 전치, 그 다음에 은유와 환유는 또한 기표의 기의의 관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락강은 또 바꾸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예도가 내일 락강의 기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비스트로스와 어떻게 이걸 연결시키고 소시르의 언어와 어떻게 로만 야콥슨의 어떤 은유와 환유의 개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도가 그 부분은 내일
락강의 기표라는 그런 제목으로 6번째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밌죠? 이러한 근본적인 락강의 언어에 대한 사유를 심지어 정신분석 학자들조차도 오해하고 프로이트의 원전을 잘못 읽었다라고 오해했던 이런 부분들, 예도가 프로이트의 원전으로 돌아가서 풀면서 락강의 언어관을 대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좌는, 그죠? 여러분들이 락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좌 열심히 들으시고 락강의 세계로 점점 깊이 예도와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